그 목걸이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는 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목걸이를 보시던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60대 후반의 노신사가 40대 가정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것도 단 몇 초 만의 말입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구했습니까? 회장님의 떨리는 손가락이 제 목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은빛이 거의 다 벗겨진 작은 나비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해. 이럴 수가. 회장님이 뒷걸음질 치시더니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 좀 가져올까요? 당신 생일이 언제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3월 15일입니다만. 나이는 42입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중견기업 효신물산의 회장님이 수백억 자산가가 한낱 가정부 앞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갑자기 회장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는 4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간으로 말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부였습니다. 강남 청담동의 5층 저택. 저는 이곳에서 일한 지 이제 2달째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효신물산 박민재 회장님이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셨지만 여전히 회사를 현역으로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연주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집사 김 씨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집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니까요. 저는 걸레를 빨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의 가족 구성은 간단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한정숙 씨, 그리고 30대 후반의 외아들 박준혁 전무님. 전무님에게는 부인과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옆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체 관리를 맡았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생활하시는 공간이었죠. 새벽 6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이 집의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마당에는 분수가 있었고 거실 천장은 제가 살던 고시원 방 3개를 합친 것보다 높았습니다. 회장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김 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은 예민하신 편이에요. 특히 요즘은 더 그러시고요. 왜요? 글쎄요. 오래된 상처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함부로 말할 순 없네요. 김 씨의 말투에는 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새벽형 인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시면 일어나셔서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거나 정원을 걷곤 하셨습니다. 이연주 씨, 회장님, 아침 준비됐나요? 김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아침마다 미역국과 나물 반찬을 드셨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며 늘 간단하게 드셨죠.
저는 쟁반에 식사를 담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정중하셨습니다. 저 같은 가정부에게도 존댓말을 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게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이연주 씨, 오늘 3층 안방 청소 좀 해주시겠어요? 회장님이 부탁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3층 안방은 회장님의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김 씨만 출입하는 곳이었는데 오늘 김 씨가 치과 예약이 있다고 해서 제가 대신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방은 고요했습니다. 커다란 침대, 화장대,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저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연주 씨, 뒤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아, 회장님. 청소 중이었습니다. 방해가 되셨다면 나갈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시선이 제 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목에 걸린 목걸이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낡은 은목걸이, 작은 나비 모양 펜던트가 달린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 낡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구했습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이건 저도 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제 목에 걸려 있었어요. 회장님이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라니. 어디서 자랐습니까? 보육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햇살 보육원이요. 부모님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론 저는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고 들었습니다. 제 대답에 회장님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몇 살 때?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2살쯤 되었을 때라고 하셨어요. 발견된 날이 3월이어서 생일을 3월 15일로 정하셨다고요. 회장님이 뒤로 비틀거리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119를. 아니야. 물만 좀. 저는 서둘러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동시에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한 빛이 교차했습니다. 이연주 씨, 혹시 다른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제 이름은 원장 선생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현주라는 이름이요.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여셨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사진첩을 펼치자 40년은 된 듯한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목에는 이 목걸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나비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박수진, 내 딸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2년 전 딸이 2살이었을 때 우리는 인천 월미도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날 유원지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수진이가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결국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는 내가 딸에게 직접 채워준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입니다. 금은방에 특별 주문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연일 수도. 당신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수진이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생후 100일 사진 찍을 때 아내가 그 점이 귀엽다고 했던 걸. 저는 본능적으로 발목을 만졌습니다. 정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평생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현주 씨, 아니 수진아.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당신은 내 딸입니다. 내가 42년 동안 찾아 헤맨 내 딸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딸이라니. 제가 재벌 회장의 딸이라니. 회장님, 저는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알아. 갑작스럽지. 나도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합시다.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어. DNA 검사요? 네. 혈연 관계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며칠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2년을 이현주로 살았는데 갑자기 박수진이라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사라지지는 마십시오. 나는 4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립니다. 회장님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고시원 방에 돌아와 목걸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였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 목걸이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펜던트 뒷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희미하게 S, J라는 이니셜과 1983.3, 15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SUJIN, 수진, 혹시 제 진짜 이름일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현주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늘 일 정말 놀라웠죠? 저도 1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김 씨는 회장님의 딸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회장님이 가끔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요.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사모님도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사모님도요? 네. 사실 사모님은 그 일 이후로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심하실 때는 약도 드시고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주 씨, 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사모님과 도련님께 아직 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회장님도 아직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왜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가족들에게도 충격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 씨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주 씨, 어젯밤 회장님이 거의 잠을 못 주무셨대요. 왜요? 계속 서재에 계시면서 오래된 자료들을 뒤지셨대요. 아마 당신에 대한 확신을 더 굳히시려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주방으로 오셨습니다.
이현주 씨.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낼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읍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회장님과 함께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혈액만 조금 채취하면 됩니다. 간호사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으신 회장님은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아니 현주 씨,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확실해질 겁니다. 회장님은 정말 확신하세요? 제가 딸이라고요? 네. 내 평생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주 씨, 결과 나올 때까지 호텔에 묵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호텔이요? 네. 집으로 돌아가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좋은 곳으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방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호텔이라니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과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햇살 보육원. 저는 그곳에서 20까지 자랐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비록 가난한 시설이었지만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봐주셨습니다. 현주야, 너는 착하구나. 공부도 잘하고. 원장 선생님은 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렴. 하지만 꿈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돈이 없어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장학금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20대는 식당에서 보냈습니다. 홀서빙, 설거지, 청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저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29살 되던 해 저는 이종민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손님 많이 받았어. 결혼 2년 차 남편이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잘 됐네.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해질 것 같아. 우리는 그날 밤 라면을 끓여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3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을 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남편은 6개월을 버텼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빚까지 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3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통장은 텅 비었고 빚만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8년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마침내 빚을 다 갚았을 때 저는 4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 가정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상담실. 회장님과 저, 그리고 회장님의 비서 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민재 회장님과 이현주 씨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꽉 껴안으셨습니다. 수진아,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년. 저는 42년 만에 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회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아들 박준혁 전무님이었습니다. 응, 지금 병원에 있어. 응, 그래.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전화를 끊은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현주 씨, 아니 수진아,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내 어머니가 알게 되셨어. 어머니가요? 응. 준혁이가 먼저 말해버렸나 봐. 어머니가 지금 많이 놀라셨대. 저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사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수진이라고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맞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수진이가 맞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4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여보, 결과가 확실해. 99.99%야. 그래도 사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사모님, 제가 입을 열려는데 사모님이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모님은 일어나서 위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진아. 내 어머니가 충격이 큰 것 같아. 시간을 좀 들여야 할 것 같아.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낯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3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혁 전무님이었습니다. 준혁아, 이분이 그 사람입니까? 전무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래, 내 누나야. 수진이야. 누나라. 전무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확인해봐도 됩니까? 물론이지. 회장님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전무님은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네요. 그래. 기적이야. 수진이가 살아있었어. 전무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누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의 배려로 집 근처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일단 며칠만 호텔에서 지내거라. 집안 분위기가 정리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호텔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본 곳 중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화려한 세상, 내가 정말 이 세계에 속할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현주 씨, 아니 수진 씨,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현주라고 부르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오늘 일 정말 대단하죠? 드라마 같아요. 네. 그런데 현주 씨 조심하세요. 또요? 무슨 일이 있나요?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오늘 저녁에 방에서 계속 우셨대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도 복잡해 보이셨어요. 갑자기 누나가 생겼으니까요.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42년 만의 일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족을 찾았지만 왠지 더 외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호텔로 오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우리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려고 해. 너도 올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점심시간 저는 회장님 댁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회장님, 사모님, 전무님, 그리고 저 4명이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진아, 편하게 먹어라. 회장님이 제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식사만 하셨습니다. 수진 씨, 전무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획이요? 네. 가정부 일은 그만두실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직 당연히 그만둬야지.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남의 집에서 일할 순 없어.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수진아, 아버지 말 들어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갑자기 모든 게 변하는 게 두려워요. 왜? 42년을 이연주로 살았는데 갑자기 박수진이 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사모님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식사 다 했어요. 여보, 방에 좀 있겠어요. 사모님은 일어나서 위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저를 만나러 오셨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옷 좀 사러 가자. 내가 가진 옷이 너무 없잖아.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가진 옷으로 충분해요. 안 돼. 이제 넌 내 딸이야.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지. 회장님은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코트 하나가 300만 원, 가방 하나가 500만 원. 아버지, 이건 너무 비싸요. 괜찮아.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 하지만, 수진아,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42년 동안 아버지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제발 받아줘. 저는 결국 옷 몇 벌을 샀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데 누군가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민재 형님,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아, 강 사장. 오랜만입니다. 쇼핑 나오셨어요? 응, 딸하고. 딸이요? 남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준혁이 결혼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아니야. 내 딸이야. 큰딸. 큰딸이요? 형님한테 딸이 또 있었어요? 응.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딸인데 최근에 찾았어. 남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게 무슨...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지금은 좀 바빠서. 회장님은 저를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겠구나. 소문이요? 응. 제게는 좁아. 곧 모든 사람이 내 존재를 알게 될 거야. 제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내일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가족회의를 하려고 해. 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회장님 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전무님의 부인 최유미 씨, 그리고 변호사까지 총 6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이의 호적 정리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박수진 씨를 호적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으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상속 문제도 논의해야 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상속은 왜 지금? 전무님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 수진이도 내 딸인데. 회장님의 말에 전무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나중에 천천히. 아니야. 지금 정리해야 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회장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재 회장님의 재산은 대부분 박준혁 전무님께 상속되도록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씨가 나타나면서 당연히 반반으로 나눠야지. 회장님의 말에 전무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반반이요? 그래. 둘 다 내 자식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아버지, 저는 30년 넘게 회사 일을 해왔습니다. 회사를 키운 건 저입니다. 그걸 모르나? 하지만 수진이도 내 딸이야. 저는 반대입니다. 전무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누나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 경영권 문제도 있고요. 경영권은 내가 하면 되잖아. 재산은요? 회사 주식은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쏟았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정말입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재산은 준혁 씨가 가지세요. 안 돼. 넌 내 딸이야. 당연히 권리가 있어. 하지만, 회장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박수진 씨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본인이 포기하더라도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유류분이요? 네.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대략 전체 재산의 4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전무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분의 1이면 대략 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숫자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500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은 수진아,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전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42년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루 세끼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제가 갑자기 수백억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가족으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사모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믿을 수가 없네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500억을 포기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죠? 사모님,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나중에 마음이 변할 거예요. 다들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보, 회장님이 사모님을 말렸습니다. 수진이를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일어서서 방을 나가셨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구나. 가족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내 어머니도 준혁이도 다들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네, 알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에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수진 씨?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냥 충고 하나만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충고요? 조심하세요. 박준혁 전무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누구시길래 이런, 특히 돈 문제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효신물산 박민재 회장, 42년 만에 잃어버린 딸 찾아. 기사에는 제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회장님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42년 전 실종된 박수진 씨, 가정부로 일하다 극적 재회. DNA 검사로 확인. 감동의 상봉.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수진 씨죠? 저는 일보 기자입니다. 인터뷰 좀.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박수진 씨, 저는 방송국.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1시간 후 회장님이 호텔로 오셨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아버지. 신문에. 미안해.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퍼져버렸어. 회장님도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와 있어. 집 앞에도. 어떻게 하죠? 일단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당분간 언론을 피해야 해. 어디로요? 제주도에 우리 별장이 있어. 거기서 좀 쉬어. 하지만 제발 수진아. 아버지 부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을 찾았지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주도 별장은 조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웠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고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42년. 저는 42년을 이연주로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수진, 재벌 회장의 딸. 나는 누구지? 이연주? 박수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여기는 조용해요. 그래, 다행이다. 서울은 아직도 시끄러워. 기자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상황이 진정되면 서울로 올라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수진 씨, 저번에 전화한 사람입니다. 그 낮은 목소리, 경고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왜 자꾸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입니다. 도와준다고요? 박준혁 전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당신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으로요.
당신이 가짜라는 증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겠죠.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저는 전무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조심하세요. 특히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서울로 올라와야겠어. 무슨 일이세요? 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네.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이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때문인가요? 아니야.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어.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서 올라와줘.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서울대학병원 VIP 병실. 사모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사모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왔군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괜찮아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장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때 전무님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그렇군요. 전무님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네.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옥상. 전무님과 저 단둘이 서 있었습니다. 누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말 재산이 목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계속 우리 가족 주변에 있는 겁니까? 저는 아버지가 원하신다고요? 전무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나, 현실을 직시하세요. 누나가 나타나면서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버지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언론은 우리를 괴롭히고. 전무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게 누나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무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이요? 5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사라지라고요? 네. 아버지한테는 제가 잘 설명할게요. 누나가 더 이상 가족으로 살기 힘들다고 하셨다고요. 하지만 5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 감정적인 소리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2년을 가족 없이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제가 드디어 가족을 찾았는데 돈 때문에 포기하라고요? 전무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후회하실 겁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예요. 전무님은 돌아서서 옥상 문으로 향했습니다. 생각 바뀌면 연락하세요. 제안은 일주일만 유효합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에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짐일 뿐일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수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언론에서 또 기사를 냈어요. 무슨 기사요? 수진 씨가 사기꾼일 수 있다는 기사예요. 뭐라고요? 저는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효신물산 박수진, 정말 회장의 딸인가? 의혹 제기, DNA 검사 조작 가능성, 전문가들 의견 분분, 42년 만에 재회, 너무 완벽한 스토리 아닌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 씨, 누군가 언론을 조작하고 있어요. 누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나온 정보라는 소문이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호텔로 오셨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아, 기사 봤니? 네.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막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나는 널 믿어. DNA 검사 결과도 확실하고 목걸이도 있고 넌 내 딸이 맞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회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회사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내가 정말 내 딸이 맞는지 재검증을 하자고. 재검증이요? 응. 다른 병원에서 DNA 검사를 다시 하자는 거야.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다시 검사 받을게요. 고맙구나, 수진아.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면 일주일 후 두 번째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회장님, 전무님, 회사 이사들, 변호사, 그리고 저.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민재 회장님과 이현주 씨, 아니 박수진 씨의 DNA를 재검사한 결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이걸로 의혹은 종결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맞지? 넌 내 딸이 맞아. 하지만 전무님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 뒤에서 전무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의혹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무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계속 시련이 있을 겁니다.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전무님은 비웃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전무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DNA 재검사로 제 정체성이 확인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효신물산 상속 전쟁 시작되나. 박준혁 과 박수진. 42년 만에 나타난 딸 500억 상속 받을 듯. 효신물산 주가 하락. 불안한 경영권. 언론은 매일 새로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저와 전무님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날이 갈수록 지쳐 보이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구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괜찮아요, 아버지.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사모님은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저를 대하는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수진 씨, 사모님이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네, 저는 아직 당신을 딸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회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우리 딸이잖아. DNA 검사가 맞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2년이에요. 42년 동안 저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우리 재산 때문에 온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세상에는 돈 때문에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정말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세요. 사모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당신은 우리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수진이는 우리 딸이야. 맞아요. 딸이에요. 하지만 돈과는 상관없어야죠. 정말 가족이 되고 싶다면 돈은 필요 없잖아요. 사모님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 씨? 저는 서류를 쳐다보았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서명하면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시간을 좀 주세요. 뭘 고민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으면 당장 서명할 수 있잖아요. 여보, 그만해. 회장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수진아, 서명하지 마라.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아버지, 내 어머니가 지금 힘드셔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전무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와 대화 나누셨죠?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명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서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무님이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빨리 포기하는 게 현명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가족을 찾았지만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늘 일 들었어요. 사모님이 너무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김 씨,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제가 이 가족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짐일 뿐일까요? 김 씨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수진 씨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회장님이 급하게 전화하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가 주주총회를 소집했어. 주주총회요? 응. 나를 회장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내가 최근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를 대고 있어. 내 일 때문에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때문인가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이가 욕심을 부리는 거야. 아버지, 일단 회사로 와줄 수 있겠니? 내가 필요해. 저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효신물산 본사 회의실, 주주들과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전무님, 그리고 저.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전무님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의 최근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준혁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전무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아버지는 개인적인 일로 회사 경영에 소홀하셨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놓치셨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년 만에 나타난 딸이라는 사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셨습니다. 전무님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의 딸인지는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제안합니다. 회장님께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시고 제가 회장직을 맡는 것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전무님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이건 회사를 위한 결정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겠지. 아버지. 그 순간 회장님이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회의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회장님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분 계십니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요. 제가 나섰습니다. 환자분과의 관계는 딸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신 상태라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회장님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수진 씨, 전무님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네. 아버지도 이렇게 쓰러지셨고, 어머니도 병원 신세지고, 이 모든 게 누나 때문입니다. 저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떠나주세요. 전무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안한 것보다 2배예요. 그러니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전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그럼 전무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드리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박수진 씨?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경고하던 그 사람이에요? 네. 직접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요? 박준혁 전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죠. 근처 조용한 카페. 정재욱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준혁 전무의 비리 자료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비리요? 네. 저는 3년 전까지 효신물산 재무팀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전무님의 비리를 발견했죠. 무슨 비리인데요? 횡령입니다. 전무님은 지난 5년 동안 회사 돈 200억을 빼돌렸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00억이요?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했습니다. 회장님께요. 회장님께요? 네. 하지만 회장님은 아들을 감싸셨습니다. 가족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가 망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요?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입막음 돈으로 5억을 받고요. 정재욱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고도 양심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나타났을 때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요? 네. 전무님은 수진 씨를 두려워합니다. 상속 문제 때문이죠. 만약 이 자료가 공개되면 전무님은 횡령죄로 감옥에 갈 겁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이메일,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수진 씨가 이용하세요. 전무님을 협박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선택은 수진 씨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장님께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왜요? 회장님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특히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재욱 씨는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전무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전무님의 사무실. 누나, 웬일이세요? 전무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준혁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저는 서류 봉투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전무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횡령 200억, 페이퍼 컴퍼니, 허위 계약. 전무님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려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제안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이 자료는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전무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이건 위험한 게임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만약 이 자료를 공개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아버지도 큰 충격을 받으실 거고요. 알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서로 물러서요. 전무님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거래하죠. 거래요? 저도 누나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누나도 상속 문제에서 손을 떼세요. 상속을 포기하라고요? 아니요. 최소한의 유류분만 받으세요. 그리고 회사 경영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유류분만 받을게요. 그리고 회사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어요. 전무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누나.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 응, 수진아. 무슨 일이니? 제가 결정했어요. 뭘? 상속 문제요. 저는 유류분만 받을게요. 회장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왜?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수진아. 그리고 준혁 씨가 회사를 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사는 준혁 씨가 키웠잖아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누가 협박한 거니?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전체 재산의 8분의 1인 약 250억만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전무님이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 씨, 김 씨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모님이 진실을 고백하셨어요. 진실이요? 사모님이 42년 전에 일부러 수진 씨를 버리셨대요. 제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회장님 댁으로 오세요. 사모님이 모든 걸 말씀하시겠대요. 저는 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회장님 댁 거실. 사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전무님,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사모님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사모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요? 수진이를 제가 일부러 버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42년 전 월미도에서 저는 일부러 수진이를 놓쳤어요. 사모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산후 우울증이 심했어요. 수진이를 낳고 나서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딸을 버렸다는 거요? 저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데리고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원지에서 일부러 수진이를 놓쳤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혼자 두고 떠났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모님이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버렸어. 내가 2살 때 너를 버렸어. 왜 그러신 거예요? 저도 몰라. 당시 저는 정신이 없었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42년 동안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미안해. 회장님이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는 죄 없는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전무님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준혁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이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전무님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사모님은 계속 오셨고 회장님은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동시에 이해하고 싶은 마음. 수진아, 사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해요? 당시 나는 정말 힘들었어. 산후 우울증으로 매일 죽고 싶었어. 수진이를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았어.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어. 나 같은 엄마보다는. 하지만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더 나은 삶이 아니었어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2년. 제 인생 전체가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사모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모님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니? 바닷가에요. 혼자? 네. 위험해. 지금 가서 데려올게. 괜찮아요, 아버지.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왜요? 내가 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당시 나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 내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모르겠어요. 알아. 쉽지 않지. 하지만 내 어머니도 4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래도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맞아. 내 말이 맞아. 회장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사모님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저는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수진아, 42년은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를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려면. 알아. 천천히 하자.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날 밤 저는 전무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네.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사과요? 네. 그동안 누나를 너무 의심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요. 전무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준혁 씨, 누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남매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천천히 해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님 댁 별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본체로 들어가기는 어색했지만 가족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특히 전무님. 아니, 이제는 준혁 오빠라고 부르는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누나, 이거 봐요. 준혁 오빠가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누나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대요. 사진 속에는 2살짜리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 목에는 그 나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귀여웠어요, 누나. 저희는 함께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무엇을요? 정원 가꾸기 좀 배우고 싶은데 같이 해줄 수 있겠니? 저는 놀랐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희는 정원에서 함께 꽃을 심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좋아하는 꽃이 뭐니?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네. 해를 향해 자라는 모습이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같아서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어머니가 너를 버렸을 때 넌 2살이었어.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진짜 해바라기야.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낸 아이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잖아요. 아프셨던 거고요. 수진아,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사모님이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회장님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은퇴하기로 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준혁 오빠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시간이야. 나는 충분히 일했어. 하지만 준혁아, 내가 회사를 맡아라. 나는 이제 내 어머니랑 수진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 회장님이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42년을 놓쳤으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딸 노릇받고 싶구나. 아버지, 수진아, 나랑 여행 갈 수 있겠니? 여행이요? 응.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 하고 싶었던 것들 다 같이 하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아버지. 가고 싶어요. 준혁 오빠는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총 200억입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돈을 전액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자수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받아야 할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준혁 오빠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수했고 전액을 반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법원 앞에서 준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누나가 그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않아서요. 대신 제가 스스로 고백할 기회를 줘서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요. 가족. 준혁 오빠가 웃었습니다. 누나가 우리 가족이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6개월 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수진 씨, 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셨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저처럼이요? 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멋지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햇살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현주야. 원장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구나. 신문에서 봤어. 내가 재벌 회장의 딸이라며? 네.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 가족을 찾았으니까. 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보육원에 후원하고 싶어요. 후원? 네. 매달 1천만 원씩 후원할게요. 그리고 장학금도 만들고 싶어요. 현주야. 아니, 이제는 수진이에요. 박수진. 수진아, 고맙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건 그 보답이에요.
원장 선생님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준혁 오빠, 올케 언니, 조카. 자, 다들 잔들어. 회장님이 와인잔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진이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야. 축하해요, 누나. 수진아, 축하한다. 모두가 건배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42년. 저는 42년 만에 진짜 가족을 가졌습니다. 수진아. 식사 후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지. 회장님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새 나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낡은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42년 전 내가 사라졌을 때 아버지가 만든 거야. 언젠가 너를 찾으면 선물하려고.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게 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구나. 아버지. 회장님이 직접 제 목에 새 목걸이를 채워주셨습니다. 넌 더 이상 잃어버린 딸이 아니야. 넌 우리 가족이야. 네, 아버지. 이제 저는 집에 왔어요. 저희는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제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42년 동안 많이 울었고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찾았습니다. 목에 걸린 2개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 과거와 현재, 외로움과 사랑,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리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아서.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수진 누나. 재단을 찾아온 한 여자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안녕, 지은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누나도 보고 싶은데? 여기요. 아이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지은이 정말 잘 그렸네. 누나처럼 그렸어요. 누나가 해바라기 같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해바라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꽃. 그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빛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재단 구경 좀 하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많구나. 네, 지금 30명이 있어요. 다들 밝은 아이들이에요. 너처럼 말이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는 함께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떠드는 아이들. 저처럼 가족이 없는 아이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괜찮아.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도 언젠가 가족을 찾을 거야. 나처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웃을 것입니다. 함께.